석 달간의 출장을 마치고 막 집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마침 집으로 점검을 나온 작업자를 만났죠.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댁의 온수기에 누군가 손을 댔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뒷수습을 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시어머니는 두려움을 떨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죠. 제 이름은 강민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죠. 제 이름은 강민아. 남편 이준호와 결혼한 지 4년째죠. 돌아왔을 때는 이미 오후 4시가 넘었고 밖에는 가랑비가 내리며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끌며 어서 집에 돌아가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푹 쉬고 싶다는 기대로 가득했어요. 저희가 사는 곳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라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 막 열쇠를 꺼내 문을 열려는데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저희 집 주방 창문 아래 웅크려 앉아가 저희 집 주방 창문 아래 웅크려 앉아가 기사님, 누구신데 여기서 뭘 하고 계신가요? 남자는 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가 깃들어 있었고 눈빛은 무척이나 진지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 기사입니다. 동네에서 전기 안전 점검을 나왔어요. 최근 이 아파트 단지에서 2건의 전기 화재가 연달아 발생해서 동네에서 각 집마다 위험 요소를 확인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웃었습니다. 말을 하면서 문을 열자 희미한 먼지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석 달 동안 이준호는 집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박 기사님은 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와 주방에서 계속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거실에 내려놓고 너무 수고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박 기사님의 흐웅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박 기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문제가 있나요? 박 기사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몸을 웅크려 주방 구석에 있는 가스 온수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댁의 온수기에 최근 누가 손을 댔죠. 저는 멍하니 말했습니다. 손을 댔다고요? 설마요. 출장 가기 전에도 멀쩡했는데요. 석 달 동안 제가 집에 없었고 남편 이준호가 가끔 와서 지냈을 뿐이에요. 그는 평소에 전구 하나 가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온수기를 손댈 리가 없죠. 박 기사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온수기 연결관과 안전밸브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연결관 이음새 부분에 명확한 분의 흔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안전밸브는 누군가 조작한 흔적이 있어요. 정상적인 안전밸브는 압력을 배출해서 온수기 압력이 너무 높아져 폭발하는 것을 막아주는데 대개 이 온수기는 매개 변수가 조절되었고 조악한 밀봉 부품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확실히 이음새 부분에 불규칙한 긁힌 자국이 한 바퀴 둘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은 철렁했고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박 기사님, 그게 무슨 뜻이죠?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나요? 박 기사님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제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안전밸브가 이렇게 개조된 후 온수기 가열 압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압력을 배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밀봉 부품의 노화로 인해 가스 누출이나 직접적인 폭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온수로 샤워 중이었다면 가스 누출, 폭발, 이 몇 글자가 무거운 망치처럼 제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저는 순간 온몸이 오싹하고 손발이 흐느적거렸어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박 기사님, 확실하신가요? 오래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손상된 것은 아닐까요? 박 기사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자연적인 손상이 아닙니다. 이 모든 개조는 인위적이며 수법이 매우 의도적입니다. 사고를 유발하려는 목적이 분명해요.
제가 이 일을 20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착각할 리가 없죠. 인위적으로 사고를 유발하려는 목적이 아니. 제 머릿속은 웅 하고 울리며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석 달 동안 이 집에는 이준호만 드나들었어요. 설마 그가? 하지만 왜 그래야만 하죠? 저희가 평소에 가끔 다투기는 했지만 제가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저는 출장 가기 전 이준호의 태도가 조금 이상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제가 그에게 석 달 동안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는 저를 붙잡기는커녕 오히려 서두르는 듯한 모습이었고 심지어 제 짐을 정리하는 것도 자청했어요. 그때는 그가 제 힘든 일을 배려한다고 자청했어요. 저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박 기사님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혹시 무슨 생각이라도 하셨나요? 저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마음속의 경악과 공포를 억누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너무 많이 생각했나 봐요. 박 기사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박 기사님이 제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게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이준호가 한 짓이라면, 섣불리 움직였다가 이를 정말 이준호가 한 짓이라면, 박 기사님은 말했습니다. 지금 이 온수기를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일단 임시 조치를 해드릴게요. 가스메인 밸브를 잠그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전문 인력을 보내 안전밸브와 연결관을 교체하도록 하세요. 아, 그리고 남편분께도 이 일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안전은 사소한 일이 아니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기사님, 감사합니다. 남편은 아마 회사에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에게 말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준호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몰랐고 그에게 말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출장 가면 매일 먼저 잘 지낸다고 연락했는데 석 달 동안은 점점 대충대충이었고 가끔은 며칠 동안 연락도 없었죠. 박 기사님은 재빨리 가스메인 밸브를 잠가주고 온수기에 사용 금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전문가가 수리하기 전까지는 가스를 켜면 안 됩니다. 특히 온수기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박 기사님을 배웅하며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에 등을 기댄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방금까지 억지로 가장했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고 눈물이 통제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음속은 두려움과 분노로 가득했어요. 저는 주방으로 걸어가 개조된 온수기를 노려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두려웠어요. 만약 제가 오늘 돌아와 박 기사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밤에 샤워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가벼우면 가스 중독, 심하면 폭발로 사망할 수도 있었겠죠. 이 생각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이준호에게 전화해서 따져 물으려 했지만, 전화 버튼 위에서 따져 물으려 했지만, 만약 정말 그가 한 짓이라면 그는 분명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은 올 때가 아니었어요. 침착해야 합니다. 먼저 증거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진실을 밝힐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온수기 옆으로 가서 휴대폰으로 분해 끈적과 개조된 안전밸브를 여러 각도에서 사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주방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지만 다른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 모든 것을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와 이준호는 자유연애로 결혼했습니다. 막 결혼했을 때는 그가 제게 꽤 잘해줬어요. 하지만 1년 전 그가 직장을 바꾸고 한지은이라는 여자 동료를 알게 된 이후로 그는 변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제게는 점점 냉담해졌으며 자주 저와 다퉜습니다. 설마 정말 그와 한지은이 공모해서 저를 해치려 한 걸까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먼저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최대한 빨리 점검하고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절친 최수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민이는 제가 가장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니 그와만 상의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망한 놈이 정말 너한테 갈게. 이준우 그 망할 놈이 정말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수민이는 다 듣고 나서 너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앞으로의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저를 해치려 하든 저는 그들이 뜻대로 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진실을 찾아내서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저는 소파에 앉아 문 쪽을 바라보며 수민이가 오기를 기다렸고 이준호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수민이와의 전화를 끊고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문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빗장을 걸었어요. 그리고는 의자 하나를 가져와 문 뒤에 받쳐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이준호가 갑자기 돌아와 제 이런 모습을 보고 의심할까봐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옷을 정리했습니다. 스스로를 강제로 진정시켰죠. 저는 박 기사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이 일을 20년 했다고 했으니 분명 착각했을 리가 없어요. 그 인위적인 개조 흔적들은 저를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 생각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와 이준우 사이에 도대체 얼마나 큰 원한이 있었기에 그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온수기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너무 서둘렀으니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제가 몇 장 더 찍으려는데 갑자기 박 기사님이 아직 아래층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전문가이니 그가 간단한 감정을 해주거나 설명을 써준다면 나중에 더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들고 아래층으로 달려가 박 기사님을 찾았습니다. 박 기사님은 옆동 입구에서 점검 기록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 있으세요? 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박 기사님, 죄송하지만 저랑 다시 한번 올라가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온수기를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혹시 그 개조가 인위적인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간단한 설명서라도 써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돼서요. 증거가 있으면 좋겠어요. 박 기사님은 제 긴장한 표정을 보고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제 없어요. 안전은 사소한 일이 아니니 증거를 남겨두는 게 좋죠. 말하면서 그는 공구 가방을 들고 저를 따라 위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박 기사님께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온수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 기사님, 여기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박 기사님은 물컵을 내려놓고 몸을 웅크려 휴대하고 있던 손전등으로 온수기 이음새와 안전밸브를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손으로 만져보고 쥐어보기도 했어요. 약 10분 정도 지나 박 기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이것들은 명백히 인위적인 개조입니다. 여기 밀봉 부품은 조악한 제품이고 살치울 때 남은 지문 자국도 있습니다. 순정 부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안전밸브의 조절 나사에는 명확한 회전 흔적이 있고 각도도 의도적으로 조절되어 있습니다. 압력 배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박 기사님의 말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박 기사님, 이 말씀들을 종이에 적어 서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를 위해 증명서를 써주신다고 생각하고요. 박 기사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점검을 하는 작업자일 뿐입니다. 이런 것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점검 기록을 써드릴 수는 있습니다. 온수기에 존재하는 안전, 위험과 인위적인 개조 상황을 명확하게 쓰고 동네의 점검, 도장을 명확하게 쓰고 저는 얼른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기사님. 박 기사님은 공구 가방에서 점검 기록 수첩을 꺼내 진지하게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검 시간, 장소, 온수기의 문제점, 그리고 인위적인 개조 상황을 모두 명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고 연락처와 동네 사무실 전화번호도 남겨주었어요. 저는 점검 기록 수첩을 받아 조심스럽게 보관하고 박 기사님께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박 기사님은 제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아가씨, 스스로 안전에 더 주의하세요. 이 온수기는 수리하기 전까지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상한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동네 사무실에 전화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 기사님을 배웅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수민이가 와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의자를 치우고 문을 열었습니다. 수민이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안으며 물었습니다. 미나야, 괜찮아? 너 때문에 오는 내내 마음이 급했어.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민아, 나는 괜찮아. 그냥 좀 무서웠어. 이준호가 나를 해치려 한 것 같아. 수민이는 제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일단 이 얘기는 그만하고 그 온숙이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봐. 저는 눈물을 닦고 수민이를 끌고 주방으로 가서 온숙의 상황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박 기사님이 쓴 점검 기록과 제가 찍은 사진들도 보여주었죠. 수민이는 다 보고 나서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이준호 그 짐승 같은 놈이 감히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하다니. 미나야, 너 더 이상 그와 함께 살면 안 돼. 당장 이혼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아. 나도 분명 이혼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먼저 충분한 증거를 모아서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수민이는 말했습니다. 네 말이 맞아.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는 없지.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전문가를 보내 점검하고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오면 그들도 검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해야 해. 그래야 증거가 더 충분해질 거야. 또 거실과 주방에 카메라 몇 대를 설치하고 싶어. 만약 이준호가 돌아와 나를 대면하더라도 그의 말과 행동을 기록할 수 있도록 말이야. 수민이는 말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내가 지금 당장 아래층 철물점에 가서 카메라를 사올게. 가는 김에 새 자물쇠도 사서 집문 자물쇠를 바꿔야겠어. 이준호가 몰래 열쇠를 복사해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지. 저는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빨리 갔다가 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아,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사람이 오면 네가 나 대신 응대 좀 해줘. 내가 지금은 그들과 소통할 마음이 없어. 수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문제 없어. 너는 집에서 잘 기다리고 있어.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금방 돌아올게. 말하면서 그는 몸을 돌려 문을 나섰습니다. 수민이가 가고 나서 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언제 사람을 보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미 준비가 다 되었고 약 1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이준호를 떠올렸습니다. 그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 출장에서 돌아왔어. 집 온수기가 고장난 것 같아. 언제 돌아올 거야? 그의 반응을 보고 싶었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그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이준호의 카톡 프로필을 뒤져 최근 소식을 보려 했습니다.
그의 카톡 프로필은 3일 전까지만 볼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었고, 가장 최근 게시물은 3일 전까지만 볼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었고, 가장 최근 게시물은 3일 전 동료들과 회식하는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한지은과 이준호가 매우 가깝게 서 있었고 친밀해 보였었고, 약 30분 정도 지나 수민이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카메라와 새 자물쇠를 들고 있었어요. 그는 열쇠 수리공까지 데리고 와서 제 집 문 자물쇠를 바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자물쇠를 교체하고 나서 수민이는 거실과 주방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는 무선이라 제 휴대폰과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화면을 볼 수 있었고 자동으로 녹화되어 저장도 가능했습니다. 카메라 설치를 마치자마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왔습니다.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두 분의 기사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온수기를 꼼꼼히 점검하고 제게 말했습니다. 손님 댁 온수기는 확실히 누군가 인위적으로 개조한 것입니다. 상황이 매우 위험해요. 저희는 지금 수리할 수가 없고 새 안전밸브와 연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어서 교체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이 온수기가 인위적으로 개조되었다는 것과 개조 후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상세한 검사 보고서를 발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 기사님은 말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관리사무소 기사님들이 부품 교체를 시작했고 저와 수민이는 거실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조용히 논의했습니다. 수민이는 말했습니다. 미나야, 관리사무소에 검사 보고서가 나오면 바로 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겠어. 그리고 너는 이준호의 외에도 증거도 모아야 하고 그가 재산을 빼돌린 상황도 확인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아. 결혼 전에 집 한 채와 예금이 있었어. 결혼 후에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준호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줬는데 그가 이 돈을 몰래 빼돌렸는지 아니면 내 집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지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준호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저와 수민이는 서로를 마주 보았고 수민이는 제가 전화를 받으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 기능을 켜라고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이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약간 짜증 섞인 말투였습니다. 여보세요? 방금 카톡은 왜 보낸 거야? 나 바쁘거든. 저는 마음속의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나 출장에서 돌아왔어. 집 온수기가 고장났는데 관리사무소 사람들이 수리 중이야. 언제 돌아올 거야? 이준호는 말했습니다. 온수기가 고장났으면 관리사무소에 수리하게 하면 되지. 나를 왜 찾아? 나 오늘 밤 못 돌아갈 것 같아.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야근해야 해.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야근이라니. 아마 한지은과 함께 있겠지. 저는 일부러 말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사람들이 온수기가 누군가 손을 댔고 인위적으로 손상된 것 같다고 하던데. 지금 검사 보고서를 작성 중이야. 전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이준호의 목소리는 약간 긴장한 듯 변했습니다. 누군가 손을 댔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관리사무소 사람들이 착각한 거 아니야? 그의 긴장한 목소리를 듣자 저는 그가 한 짓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사람들이 아주 확실하게 말하더라. 개조 수법이 아주 의도적이고 사고를 유발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지금 검사 보고서를 작성 중이니 보고서가 나오면 정확한 상황을 알게 될 거야. 전화기 너머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무슨 상황이 있겠어? 아마 예전에 온수기를 수리했던 기사님이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관리사무소 사람들이 괜히 너를 겁주는 거야. 됐어. 나 지금 바쁘니까 먼저 끊을게. 제가 더 말할 틈도 없이 그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냉소했습니다. 그의 긴장감은 전혀 숨겨지지 않았고 지금 서둘러 전화를 끊는 것은 제 추측을 더욱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수민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어때? 그 사람 많이 긴장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음, 내가 관리사무소에서 검사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고 하니 목소리가 떨리더라. 게다가 급하게 전화를 끊었고 수민이는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 분명 그가 한 짓이야. 미나야, 조심해야 해. 이제 네가 문제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았으니 궁지에 몰려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제 마음도 약간 불안했지만 저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알아. 조심할 거야. 이제 카메라도 설치했으니 그가 감히 돌아온다면 그의 말과 행동을 녹화할 수 있을 거야. 관리사무소 기사님들은 재빨리 온수기 부품 교체를 마치고 검사 보고서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온수기의 안전밸브와 연결관이 모두 인위적으로 개조되었고 조악한 부품으로 교체되어 장비가 압력 배출 기능을 상실하여 가스 누출이나 폭발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고의적인 안전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보관하고 관리사무소 기사님들께 감사했습니다. 관리사무소 기사님들이 가고 나서 저와 수민이는 간단히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제 마음은 계속 이준호에게 걸려 있었어요. 그에게 다시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검사 보고서가 나왔어. 정말 인위적인 개조였대. 관리사무소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하던데. 도대체 언제 돌아올 거야? 이번에도 그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방의 휴대폰이 꺼져 있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휴대폰이 꺼져 있다니. 제 심장은 철렁했습니다. 설마 도망치려는 건가? 수민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가능성이 높아. 네가 온수기 문제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았고 검사 보고서가 증거가 될까봐 두려워서 일단 숨으려 하는 걸 거야. 안 되겠어. 우리가 그를 찾을 방법을 찾아야 해.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의 회사 주소와 그가 자주 가는 몇 군데를 알고 있어. 내일 그의 회사에 가보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수민이는 말했습니다. 내가 너랑 같이 갈게. 너 혼자 가면 너무 위험해. 혹시 그가 너에게 손이라도 댄다면 어떡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날 밤 수민이는 가지 않고 거실 소파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온통 이준호 생각뿐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부부인데 그가 어떻게 다른 여자를 위해 저를 죽음에 이르게 하려 할 정도로 잔인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와 수민이는 씻고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한 후 이준호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 건물 아래에 도착해서 이준호의 동료에게 전화해서 이준호가 출근했는지 물었습니다. 그 동료는 이준호 팀장님이 오늘 출근하지 않았고 휴가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당신과 함께 출장해서 돌아오지 않은 줄 알았어요. 제 마음은 절렁했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출장해서 돌아오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그 동료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와 연락도 되지 않아요. 아, 그리고 어제 오후에 한지일 씨도 출근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평소에 가깝게 지내니 아마 함께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또 한지은이라니. 저는 전화를 끊고 수민이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서로의 눈에서 분노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준호가 예전에 한지은이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한지은의 주소를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 예전에 이준호를 대신해서 한지은에게 서류를 가져다 준 적이 있어서 그녀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수민이는 즉시 택시를 타고 한지은이 사는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해서 저는 수민이에게 차 안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제가 먼저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던 주소대로 한지은이 사는 동을 찾았습니다. 건물 아래에 도착하자마자
이준호의 차가 건물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은 목구멍까지 치솟았습니다. 과연 그가 여기에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켠 다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 한지은의 집 문 앞에 도착하니 안에서 말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문에 귀를 대고 자세히 들었습니다. 이준호와 한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투는 것 같았어요. 한지은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호, 이제 어떡할 거야? 이제 어떡할 거야?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호들갑 떨어? 나 이미 휴대폰 꺼놨어. 그가 나를 찾지 못할 거야. 시간이 지나서 이 일이 잠잠해지면 그때 방법을 생각해보자. 한지은이 말했습니다. 기다리다니. 어떻게 기다려? 만약 그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금방 우리를 찾아낼 거야. 다 당신이 낸 끔찍한 생각이야. 다 당신이 낸 끔찍한 생각이야. 왜 굳이 온수기를 개조해야 했냐고. 이제 잘 됐네. 스스로 덫에 걸렸잖아.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내가 다 우리 둘을 달했습니다. 누가 알았겠어. 그가 이렇게 운이 좋게도 동네 정기 점검을 만날 줄이야. 이 말을 듣자 저는 온몸이 오싹해졌고 눈물이 통제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그는 정말 저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제 재산과 한지은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 그가 감히 이렇게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를 수 있다니. 저는 그들에게 달려가 따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계속 들었습니다. 한지은이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말했지. 이준호. 당신은 이준호. 만약 내가 연루되면 나는 절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일단 재촉하지 마. 나도 좀 생각하게 해줘. 녹음을 마친 저는 몰래 물러나와 서둘러 아파트 단지 입구로 가서 수민이의 차에 탔습니다. 수민이는 제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미나야, 왜 그래? 이준호 찾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건네주었습니다. 그가 안에 있어. 내가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어. 그들이 온수기를 이준호가 개조했고 나를 죽여서 내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것을 인정했어. 수민이는 녹음을 다 듣고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너무 심하잖아. 이 두 사람은 정말 짐승만도 못해. 우리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그들을 체포하게 하자.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안 돼. 아직 때가 아니야. 우리는 녹음 증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먼저 시어머니를 찾아가 그분도 이 일에 대해 알고 계셨는지 물어보고 싶어. 아무래도 이준호가 이렇게 큰 일을 저지르는데 그분과 상의했을 수도 있잖아. 수민이는 말했습니다. 네 말이 맞아. 증거가 하나 더 있으면 그만큼 더 확실해지지. 그럼 우리 지금 당장 시댁으로 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나를 싫어하셨고 내가 이준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어. 계속 우리에게 이혼하라고 재촉하셨지. 이준호의 이 일에 대해 그분이 알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도와주셨을 수도 있어. 저와 수민이는 즉시 택시를 타고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저는 다시 이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휴대폰이 꺼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이준호를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니, 나 며칠 동안 그를 못 봤는데? 아이 그래? 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니?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무척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분명 시치미를 대는 것이겠죠. 저는 일부러 말했습니다. 그냥 시치미를 떼는 것이겠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출장에서 돌아와서 이준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싶어서요. 도착하면 바로 그에게 따져 묻자. 약 30분 정도 지나 저희는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리자 시어머니는 문을 열고 저와 수민이를 보더니 잠시 멍하니 있다가 물었습니다. 미나야, 네가 왜 왔니? 이분은 누구시니?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 친구 최수민입니다. 저희가 어머님께 이진호에 대해 여쭤볼 일이 있습니다. 말하면서 저와 수민이는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을 닫고 얼굴에 약간 불편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보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이준호가 저에게 무슨 짓을 할지 어머님과 상의한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저희 집 온수기를 개조하는 일 같은 거요. 온수기라는 세 글자를 듣자 시어머니의 얼굴색은 순간 변했고 눈빛도 불안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은 저를 피하며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온수기? 저는 한 발짝 더 다가가서 예전에 찍어둔 온수기 개조 흔적 사진을 휴대폰으로 열어 그의 면전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 보세요. 이건 저희 집 온수기입니다. 누군가 손을 댔고 관리사무소에서 이미 검사 보고서를 발급해서 임의적인 개조이며 사고를 유발하려 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두 손으로 옷자락을 꽉 쥐고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이준호는 이미 자신이 한 짓이라고 인정했어요. 제가 지금 어머님께 묻는 건데, 이 일에 대해 어머님께 묻는 건데, 이 일에 대해 어머님께 묻는 건데. 미나야, 나를 억울하게 하지 마. 이준호는 무슨 일이든 나에게 말한 적이 없어. 그는 모른다고 말했지만 얼굴색은 점점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까지 맺혔습니다. 수민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주머니, 그만 시침이 떼세요. 이준호가 이렇게 큰일을 저지르는데 어떻게 아주머니와 상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가 정말 미나를 해쳤다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은 그입니다. 그때 그는 미나의 재산을 가지고 그 한지은이라는 여자와 결혼할 수 있을 테고 아주머니도 항상 그들이 이혼하기를 바라셨잖아요. 한지은이라는 세 글자가 시어머니의 아픈 곳을 찌른 듯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고 눈빛에는 약간의 적개심이 서려 있었지만 이내 다시 흐려지며 불안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휴대폰에 저장된 박 기사님의 연락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지금 당장 동네 정기 점검을 나온 박 기사님께 전화해서 어머님과 대면하게 할 겁니다. 그는 온수기가 개조된 것을 직접 보았고 점검 기록까지 작성했습니다. 말하면서 저는 전화 걸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서둘러 제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전화하지 마. 내가 말할게. 말하면 되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고 온몸의 기운이 빠진 듯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말해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이준호가 온수기를 개조한 것을 어머님은 이미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그를 도와주셨나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고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리석었어. 저와 수민이는 서로를 마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시어머니는 손을 내리고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약 한 달 전쯤 이준호가 나에게 미나와 이혼하고 한지은에게 가고 싶다고 말했어. 하지만 네가 이혼을 거부하고 재산을 나누어 가질까봐 걱정했지. 그는 네가 결혼 전에 집도 있고 예금도 있으니 네가 사고로 죽으면 그 재산이 모두 자기 것이 될 거라고 했어. 이 말을 듣자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고 눈물이 또 참지 못하고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미 저와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마음의 고통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그를 도와 저를 해치는데 동의하셨나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때 눈이 멀었어. 한지은이 이준호의 아이를 가졌는데 아들이래.
내가 손자를 몇 년 동안이나 기다렸잖아. 이준호가 네가 없어지면 한지은과 결혼해서 나에게 손자를 안겨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 내가 한순간 어리석어서 그에게 동의했지. 어쩐지 이준호가 그렇게 서둘러 저를 해치려 했지. 결국 그 여자와 그 뱃속의 아이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였군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온수기는 이준호가 직접 개조한 건가요? 어머님은 그를 뭘 도와주셨죠?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이준호가 직접 사람을 찾아서 조악한 부품을 샀고 직접 개조했어. 나는 그냥 그를 위해 알리바이를 만들어줬어. 네가 출장 가 있는 동안 가끔 집에 가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확인했지. 그리고 이준호가 나에게 말했어. 네가 돌아오면 그가 너에게 먼저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만 했어. 만약 정말 사고가 나면 네가 온수기를 사용하다가 실수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외부에 말할 거라고. 짐승. 너희들은 정말 짐승만도 못해. 수민이가 옆에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손자 하나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너희들은 눈 뜨고 사람 목숨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야. 너희들 양심은 개나 줬어? 시어머니는 수민이의 욕설에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켜고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다 녹음했습니다. 어머님과 이진호가 공모해서 저를 해치려 한 것, 이건 사실입니다. 이제 제가 어머님께 묻겠습니다. 이준호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한지은은 어디에 사는지 어머님은 분명 알고 계시죠? 시어머니는 녹음되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얼굴색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나 말했습니다. 녹음 지어줘. 빨리. 미나야, 부탁이야. 내가 잘못했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그의 손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들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머님들이 저를 해치려 했을 때는 저를 용서할 생각도 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해도 늦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일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순순히 이준호가 어디 있는지 말해주세요.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빼앗지 못하고 제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어. 그가 어젯밤에 나에게 전화해 전했다고, 제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리에 힘이 풀려 덜썩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당분간 숨어 있을 테니 자신을 찾지 말고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했어. 나는 정말 그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몰라.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그의 모습을 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분노뿐이었죠. 저는 몸을 웅크려 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불쌍한 척하지 마세요. 어머님께서 정말 모르신다면 저는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그를 찾을 방법을 알 겁니다. 그때 어머님은 공범으로서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시어머니는 온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그가 어디 있는지 몰라. 하지만 한지은의 주소는 알아. 이준호가 나에게 말했어. 무슨 일이 생기면 거기로 가서 한지은을 찾으라고. 말하면서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 쪽지를 꺼내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쪽지를 받으니 거기에 적힌 주소는 제가 예전에 기억하고 있던 한지은의 주소와 같았습니다. 결국 이준호는 정말 그곳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쪽지를 보관하며 말했습니다. 저를 속이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이준호와 짜고 저를 속인 것을 알게 된다면 저는 절대 어머님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서둘러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속이지 않았어. 미나야, 부탁이야. 부탁이야. 이 일 개인적으로 해결하면 안 될까? 내가 이준호에게 너에게 사과하고 배상하게 할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될까? 내가 이준호에게 너에게 사과하고 배상하게 할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될까?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다갑게 말했습니다. 문을 나설 때 저는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바닥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일말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때가였습니다.
그가 탐욕스럽게 손자를 얻고 이준호가 제 재산을 가로채기를 바라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겁니다. 시댁을 나서자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미나야, 이제 우리는 시어머니의 녹음과 그가 공모를 인정한 증거를 확보했어. 게다가 이전에 검사 보고서와 이준호, 한지은의 녹음 증거까지 있으니 증거가 아주 충분해. 우리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다시 한지은의 집으로 가서 이준호가 아직 그곳에 있는지 확인하자. 만약 그가 아직 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현장에서 그를 체포하게 하자. 수민이는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 지금 당장 가자. 저와 수민이는 즉시 택시를 타고 다시 한지은이 사는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저는 시어머니의 녹음을 정리하고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준호와 시어머니, 그리고 그 한지은 모두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나약해지지 않고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호하고 제 모든 것을 되찾을 겁니다. 한지은이 사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해서 저는 수민이에게 차 안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제가 조용히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지은이 사는 동 아래에 도착하니 이준호의 차가 여전히 그곳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직 가지 않은 것이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의 흥분을 억누르며 상담원에게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고합니다. 저희 집 온수기를 고의로 개조해서 사고를 유발하려 했습니다. 근처 경찰관들이 최대한 빨리 철동을 했습니다. 지금 용의자는 성동구에 살 아파트 상동 2호, 오영 2호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범행을 인정한 녹음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조용히 아파트 단지 입구로 물러나 수민이의 차에 탔습니다. 그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두 사람은 차 안에서 경찰관들을 기다렸습니다. 약 15분 후 경찰차 2대가 도착해서 아파트 단지 입구에 멈췄습니다. 저와 수민이는 차에서 내려 팀장 경찰관에게 상원이다. 저와 수민이는 차에서 내려 팀장 경찰관에게 저와 실명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우리에게 차 안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그들이 먼저 올라가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하고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몇 명의 경찰관들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수민이는 차 안에 앉아 있었고 둘 다 매우 긴장했습니다. 수민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경찰이 왔으니 그들은 도망치지 못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건물 입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약 10분 후 경찰관들이 이준호와 한지은을 데리고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두 손은 수갑에 채워져 있었으며 얼굴색은 창백했습니다. 이준호는 저와 수민이를 보더니 눈빛에 원망이 가득했지만 이내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들을 경찰차에 태우고 나서 저와 수민이에게도 파출소로 가서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저와 수민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경찰차에 탔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해서 경찰관들은 저와 수민이에게 각각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저는 출장에서 돌아와 박 기사님을 만나 정기 점검을 받고 온수기가 개조된 것을 발견한 것부터 이준호와 한지은의 은신처를 찾아 그들의 죄를 녹음한 것, 그리고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의 녹음 증거를 확보한 것까지 사건의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있는 녹음 파일, 사진, 그리고 관리사무소의 검사보고서, 박 기사님의 점검 기록을 모두 경찰관에게 제출했습니다. 경찰관은 제 진술을 다 듣고 제가 제출한 증거들을 본 후 말했습니다. 제출하신 증거들이 아주 충분합니다. 저희는 최대한 빨리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공범이므로 저희가 최대한 빨리 그분께 연락해서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진술서 작성을 마치자 이미 오후였습니다. 저와 수민이는 파출소를 나와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민이는 말했습니다. 미나야, 정말 잘 됐어. 이준호와 한지은이 드디어 잡혔네. 이제 우리는 빨리 변호사와 연락해서 이혼과 재산 문제를 처리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어. 이 일이 다 조사되면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야. 저와 수민이는 식사할 곳을 찾아 간단히 먹고 나서 제가 예전에 알던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 이름은 김태호였는데 주로 결혼 및 가정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전문가였고 경험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했고 그는 말했습니다. 강민아 씨, 이런 상황은 상대방이 혼인 중 중대한 과실에 해당합니다. 이혼할 때 상대방에게 부부 공동 재산을 적게 나누거나 전혀 나누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고해 살인 미수 혐의로 형사범죄를 구성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죠? 김태호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증거를 잘 모아두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외도 증거, 재산 빼돌리기 증거, 그리고 이거 증거, 걔란 고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의 살인 미수 관련 증거를 포함해서요. 제가 이 증거들을 정리해서 만약 상대방이 강민아 씨의 개인 재산을 몰래 빼돌렸다면 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와 수민이는 즉시 집으로 돌아와 이준호의 외도와 재산 빼돌리기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준호의 은행 거래 내역, 신용카드 명세서, 그리고 그의 휴대폰 채팅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에서 저는 이준호가 지난 1년 동안 한지연에게 총 50여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큰 금액의 송금이었고 비고란에는 생활비, 신용카드 명세서에도 한지은에게 명품과 보석을 사준 소비 기록이 많았습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이준호가 제가 결혼 전에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300여만 원도 한지은에게 송금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 돈은 원래 그에게 회사 운영 자금으로 쓰라고 준 것이었는데 설마 그가 모두 그 여자에게 줬을 줄이야. 저는 이준호와 한지은의 채팅 기록도 찾아보았는데 거기에는 눈뜨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이 가득했고 그들이 어떻게 제 재산을 속여 빼앗고 어떻게 저를 해칠 계획을 세웠는지도 나와 있었습니다. 수민이가 옆에서 보더니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이준호 그 망한 놈이 정말 너무하네. 너를 해치려 했을 뿐만 아니라 네 돈까지 다 그 여자에게 줬다니. 미나야, 걱정 마. 이 증거들이 모두 아주 유리하니 이혼할 때 분명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 수 있을 거야. 저는 이 증거들을 모두 정리하고 여러 부를 복사한 후 계로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김태호 변호사는 최대한 빨리 저를 위해, 자료를 위해, 자료를 위해, 자료를 위해, 저를 위해 저녁에 저는 파출소 경찰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파출소로 소환되었고 공모해서 저를 해치려 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이미 강제 조치가 취해졌다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한지은도 자신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고 이준호를 위해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것까지 인정하여 공범으로 분류되었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은 무척 평온했습니다. 제 마음은 무척 평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였죠. 그들의 말을 통해 저는 이준호의 회사가 이미 오래전부터 경영이 부실해서 파산 직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서둘러 저를 해치고 제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것은 아마 회사의 손실을 메우고 한지은을 부양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김태호 변호사가 제게 전화해서 소송 자료가 이미 준비되었으니 서명하러 오라고 했습니다. 저와 수민이는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서명을 마치자 김태호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제가 이미 소송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 곧 사건을 접수할 겁니다. 아, 그리고 이준호의 고해 살인 미수 사건은
경찰에서도 조사를 서두르고 있으니 곧 검찰에 송치되어 심사 기소될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나오자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수민이에게서 이 일을 듣고 저를 무척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로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나야, 정말 마음고생 많았구나. 이준호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그때 너를 그에게 시집 보내지 않았을 텐데. 걱정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지지 않았을 텐데. 전화를 끊고 저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한 두려움, 분노가 이 순간 모두 폭발했습니다. 수민이는 제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미나야, 울지 마. 모든 것이 다 지났어. 나쁜 사람들은 모두 벌을 받을 거야. 너는 앞으로 점점 더 잘 될 거야.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그동안 무척 힘들었지만 저는 이겨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준호, 시어머니, 그리고 한지은 모두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저 또한 이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겁니다. 저는 정의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제 미래는 분명 햇살로 가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소송 자료 서명을 마친 다음 날, 저는 집에서 법원의 통지를 기다리며 마음 편히 지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호 변호사가 갑자기 제게 전화했고 그의 목소리는 약간 심각했습니다. 강민아 씨, 한 가지 상황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준호 씨의 회사가 파산 직전일 뿐만 아니라 불분명한 채무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그가 다른 숨겨진 재산 빼돌리기 경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구체적인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 심장은 철렁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 말씀은 그가 제 집담보 대출금을 한지은 씨에게 송금한 것 외에도 다른 재산 빼돌리기 행위를 했다는 뜻인가요? 김태호 그 계좌는데 수신자는 모르는 개인 계좌입니다. 김태호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저희가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확보된 은행 거래는 은행 것입니다. 그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화를 끊고 제 마음은 무척 조급했습니다. 만약 이준호가 정말 재산을 모두 빼돌려 버린다면 제가 이혼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마땅한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수민이는 제 불안감을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미나야, 조급해하지 마.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한지은에게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가 이준호와 그렇게 오래 지냈으니 이준호의 재정 상황을 분명 알고 있을 거야. 하지만 한지은은 지금 경찰에 구류되어 있잖아. 우리는 그를 만날 수가 없어. 수민이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만날 수는 없지만 그의 가족을 찾아가 물어볼 수 있어. 예전에 시어머니가 너에게 준 쪽지에 한지은의 주소 외에 다른 정보는 없었어? 저는 서둘러 그 쪽지를 찾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뒷면에 전화번호가 하나 적혀 있었고 지은 엄마라고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게 아마 한지은 엄마의 전화번호일 거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에야 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아입니다. 한지은 씨 친구예요. 한지은 씨가 무슨 일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혹시 최근에 글을 보셨거나 소식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한지은 엄마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준호 아니죠? 내 딸이 경찰에 잡혔다는 거 알아. 내가 왜 모르겠어? 다 이준호 그 망할 놈 때문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고 무척 격앙된 듯했습니다. 제 마음은 기뻤습니다. 결국 한지은 엄마도 이준호에게 원한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화내지 마세요. 사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이준호는 외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저를 해치려 했습니다. 저를 해치려 했습니다. 제가 아주머니를 찾아온 것은 혹시 아주머니께서 이준호가 한지은에게 집을 사주거나 다른 귀중품을 사준 적이 있는지. 한지은 엄마는 말했습니다. 집을 사줬는지 나는 몰라. 하지만 몇 달 전에 딸이 나에게 이준호가 자신에게 돈을 줬다고 했어. 나중에 아이 낳으면 쓰라고 맡아달라고 했지. 정확히 얼마인지는 말 안 했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했어. 그리고 내가 딸에게서 들었는데 이준호에게 멀리 사는 사촌 형이 있는데 그 사람이 타 지역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어. 이준호가 그 사를 운영한다고 했어. 이준호가 그 사람 그 회사의 돈을 꽤 많이 투자한 것 같아. 멀리 사는 사촌형, 타 지역 회사. 한지은 엄마는 말했습니다. 이름은 몰라. 그냥 딸이 왕씨라고 했어. 회사는 남쪽 지역의 한 도시에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느 도시인지는 나도 모르겠어. 저는 한지은 엄마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민이는 말했습니다. 이 단서가 있으니 잘 됐네. 우리가 이 상황을 김 변호사에게 알려서 그가 왕씨 성을 가진 이 사촌 형과 그의 회사를 조사하도록 하자. 어쩌면 이준호가 재산을 이 회사로 빼돌렸을 수도 있어. 저는 즉시 김태호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한지은 엄마에게서 얻은 단서를 알려주었습니다. 김태호 변호사는 이 단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당장 사람을 보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미 강민아 씨의 이혼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소환장이 곧 발송될 겁니다. 하지만 이준호 씨는 현재 구류 중이므로 소환장은 구치소로 보내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 변호사님.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김 변호사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집안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준호의 옷과 물품들을 모두 싸서 이혼 후에 버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낯선 남자 2명이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험악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은 철렁했고 문을 열지 않고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를 찾으시나요? 저를 찾으시나요? 남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장 사장입니다. 저희는 장 사장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준호 씨를 찾으러 왔습니다. 저희 돈을 받아야 합니다. 이준호 씨가 저희 돈을 받아야 합니다. 과연 그 왕씨 성을 가진 사촌 형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냉소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준호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채무는 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가 당신들 회사에 투자한 돈은 제 개인 재산을 빼돌린 것일 가능성이다. 저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곧 당신들 회사를 조사할 겁니다. 당신들이 계속 저를 괴롭히면 저는 바로 경찰을 괴롭히면 이준호가 우리에게 빚진 돈 당신이 반드시 갚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대신해서 돈을 갚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이 감히 함부로 한다면 감옥에 갈 준비나 하세요. 말하면서 저는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마주 보더니 욕설을 내뱉고 몸을 돌려 가버렸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서둘러 수민이에게 전화해서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수민이는 말했습니다. 너무 심하네. 그들은 분명 이준호의 공범들이야. 너를 위협하러 온 걸 거야. 미나야, 너 혼자 집에 있으면 너무 위험해. 내가 지금 당장 너한테 가서 같이 있어줄게. 수민이는 재빨리 왔고 친구 한 명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친구는 전직 군인으로 무술 실력이 좋았고 저를 보호하시는구나. 수민이는 말했습니다. 저를 보호하는 데 도왔고 저를 보호하는 데 도와주는구나.
수민이는 말했습니다. 수민이는 말했습니다. 그가 있으니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잖아. 저녁에 김태호 변호사가 제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강민아 씨,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 왕씨 성을 가진 사람은 정말 이준호 씨의 먼 친척형이고 남쪽 지역의 여수 씨에 무역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이준호 씨가 이 회사에 총 8억여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저 이준했습니다. 이 돈의 대부분은 강민아 씨의 결혼 전 재산과 집담보, 대출금이었습니다. 게다가 입담보 대출금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망할 놈이 감히 내 돈을 이런 유령 회사로 빼돌렸다니. 김 변호사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김태호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 이 회사를 조사할 겁니다. 아,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는 법원의 이 재산 빼돌리기 행위가 무효임을 인정하고 이준호 씨가 돈을 강민아 씨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제 마음은 조금 놓였습니다. 비록 이준호가 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많은 술수를 썼지만 증거가 확실하다면 그는 도망치지 못할 겁니다. 저는 창밖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준호와 그의 공범들이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겁의 무기로 제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모두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파출소 경찰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미 여수시 경찰과 연락해서 그 무역 회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호의 고해 살인 미수 사건도 이미 검찰에 송치되어 심사 기소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준호와 그의 공범들, 그리고 시어머니와 한지은 모두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경찰관과의 전화를 끊고 제 마음은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수민이가 데려온 전직 군인 친구는 며칠 동안 계속 저희 집 아래층을 지키고 있었고 그 2명의 채무 추심 남자는 과연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심하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준호의 물건들을 계속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그와 관련된 어떤 흔적도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약 3일 정도 지나 김태우 변호사가 갑자기 제게 전화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민아 씨, 중대한 발견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준호 씨의 그 먼 친척형의 유령 회사를 조사하던 중 우연히 그와 체결한 사적인 합의서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준호 씨가 유령 회사로 계산을 빼돌린 상세, 금액과 시간뿐만 아니라 숨겨진 은행 계좌도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좌는 이준호 씨의 먼 친척 한 명의로 개설된 것으로 그가 빼돌린 마지막 분 5천만 원이 넘게 들어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 합의서와 숨겨진 계좌의 증거를 법원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보니 한지은 씨는 사실 이준호 씨가 대부분의 재산을 유령 회사로 빼돌린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이준호 씨에게 속아서 이준호 씨가 돈을 자신과 아이를 위해 남겨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가 진실을 알았으니 분명 이준호 씨에게 원한을 품을 겁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말했습니다. 한지은 씨가 우리를 도와줄까요? 그는 결국 이준호와 공범이고 그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김태호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는 지금 공범이므로 만약 이준호 씨의 다른 죄행을 자발적으로 폭로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다면 법원에서 양형할 때 참작해 줄 겁니다.
제가 이미 경찰을 통해 한지은. 제가 이미 경찰을 텁니다. 그는 고려해보겠다고 했고, 그날 오후 김 변호사는 제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강민아 씨, 한지은 씨가 우리와 협력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는 방금 경찰 조사에서 이준호 씨의 또 다른 음모를 자발적으로 폭로했고 중요한 녹음 증거도 제공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물었습니다. 무슨 녹음 증거도 제공했습니다. 무슨 녹음 증거요? 무슨 녹음 증거요? 김태호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한지은 씨가 말하길 이준호 씨는 처음부터 그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원래 강민아 씨가 사고로 사망하면 모든 책임을 한지은 씨에게 전가하고 온수기는 한지은 씨가 개조해서 강민아 씨를 해치고 자리를 차지하려 했다고 말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강민아 씨의 재산을 독차지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 녹음 파일은 한지은 씨가 몰래 녹음한 것으로 그와 이준호 씨의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준호 씨가 그 계획을 직접 시인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저는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이준호가 이렇게까지 음흉할 줄이야. 심지어 자신의 연인까지 속이다니.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이 녹음 증거가 이준호를 기소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김태호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이 녹음은 고해 살인 미수의 주관적인 악의뿐만 아니라 재산 빼돌리기의 불법적인 목적까지 증명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리한 철증입니다. 게다가 한지은 씨는 이준호 씨가 자신에게 은행 거래 내역을 위조하고 재산 빼돌리기 흔적을 은폐하도록 도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너무 잘 됐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 철증들이 있으니 이준호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을 거예요. 김태호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네, 이제 저희의 증거 사슬은 매우 완벽합니다. 강민아 씨가 제공한 녹음, 사진, 검사 보고서뿐만 아니라 한지은 씨가 제공한 새로운 증거, 그리고 저희가 찾아낸 재산 빼돌리기 합의서와 숨겨진 계좌의 증거까지 있습니다. 이제 법원의 개정 심리를 기다릴 일만 남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제2혼 사건의 개정 심리 날짜가 일주일 후로 정해졌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준호의 고해 살인 미수 형사 사건도 곧 개정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저와 김태호 변호사는 함께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검토하며 개정 심리 때 어떤 허점도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했습니다. 개정 심리 날 저는 깔끔하고 단정한 흰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김태호 변호사가 저를 안내하며 자리에 앉자마자 이준호가 법원 경위들에게 이끌려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죄수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한 기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끌려 들어왔는데 고개를 숙이고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지은은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력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기 때문에 보석으로 풀려나 심리를 기다리게 되었고 법정에 와서 방청석에 앉아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판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는 먼저 양측의 신분 정보를 확인한 후 김태호 변호사가 제 소송 청구와 사실 이유를 진술했습니다. 김태호 변호사는 이준호의 혼인 중후에도 재산 빼돌리기, 고해 살인 미수의 각종 증거를 조리 있게 나열했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이준호와 시어머니 얼굴색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김태호 변호사가 한지은이 제공한 녹음 증거를 꺼내 이준호가 책임을 한지은에게 전가하려 했다는 대화를 재생하자 법정은 술렁거렸습니다. 이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준호는 분노에 차서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러는 거야. 한지은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한사는 법봉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다음은 반증 단계였습니다. 이준호의 변호사는 우리가 제출한 증거들을 필사적으로 반박했지만 김태우 변호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하나하나 유리하게 반격했습니다. 판사가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지 물었을 때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인정하는지 물었을 때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준호가 강민아를 해치는 것을 돕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의 자백은 우리의 주장을 더욱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준호가 자신을 어떻게 속이고 이용했으며 어떻게 저를 해치고 재산을 빼돌릴 계획을 세웠는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잘못했고 제3자가 되어 이준호를 위해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도 그에게 속았습니다. 저는 지금 나서서 그의 주행을 폭로하고 제 잘못을 만회하고 싶습니다. 재판은 오전 내내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판사는 휴정하고 며칠 후 선고를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정을 나설 때 이준호는 법원 경위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는 뒤돌아 저를 보았고 눈빛에는 원망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법원 경위들에게 끌려갔는데 입으로는 계속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한지은은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아 씨,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상처 입힌 것을 압니다. 앞으로 잘 지내세요. 앞으로 잘 짐을 지겠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게 미안하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말을 마치고 저는 몸을 돌려 걸어갔고 그를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김태우 변호사가 저를 안내하며 법원을 나오며 말했습니다. 강민아 씨, 축하드립니다. 이번 재판은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증거 사슬이 있으니 법원에서 강민아 씨의 소송 청구를 분명 지지할 겁니다. 이준호 씨는 이혼 판결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도 져야 할 것이고 강민아 씨의 재산도 분명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단은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은 무척 평온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수민이가 이미 저를 위해 식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오자 그는 서둘러 저를 맞으며 물었습니다. 미나야, 재판 어땠어? 순조로웠어?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순조로웠어. 증거들이 모두 아주 유리해서 이준호와 시어머니는 반박할 것이 없었어. 한지은도 출정해서 이준호에 없었어. 한지은도 출정해서 이준호의 음모를 폭로했어. 수민이는 기뻐서 말했습니다. 너무 잘됐다. 내가 너 분명. 제가 앉자 수민이는 제게 반찬을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 이 일이 완전히 해결되면 우리 여행 한번 가자. 쉬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판결문 받으면 바로 가자. 식사를 마치고 저와 수민이는 소파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는 그저 너무 욕심이다.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했으면서도 책임을 한지은에게. 모든 사람을 자신이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음모가 하나씩 밝혀질 줄을 몰랐겠지. 이 모든 것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야.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정상적인 생활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매일 책을 읽고 꽃집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혼 후에 나만의 꽃집을 열어 제가 살고 싶은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민이도 자주 와서 저와 함께 꽃집 일을 계획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5일 후 법원의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저와 김태우 변호사는 함께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형사 판결문에는 이준호가 고해살인 미수, 사기죄, 재산 빼돌리기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공동 고해살인 미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지은은 총범으로서
중요한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혼 판결문에는 법원이 저와 이준호의 이혼을 허락했고 이준호가 혼인 중 중대한 과실을 정대한 과실을 중중대한 과실을 정대한 과실을 자어실을 정대한 과실을 이준호가 빼돌린 제 결혼 전 재산 즉 집담보대출금과 예금 등 총 1억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이준호가 10일 이내에 저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준호가 한지은에게 송금한 5천만 원이 넘는 돈은 부부 공동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되어 한지은이 10일 이내에 저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을 받는 순간 저는 드디어 완전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마음을 짓누르던 큰 바위가 드디어 내려앉은 듯했습니다. 김태우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강민아 씨, 축하드립니다. 성공적으로 이혼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재산도 되찾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 이준호와 한지은이 제때 재산을 반환하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저는 김태우 변호사에게 감사하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수민이에게 전화해서 판결 결과를 알려주자 수민이는 전화로 기뻐서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축하해. 드디어 해방되었구나. 내가 지금 당장 너한테였구나. 저는 심호흡을 하고 온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수민이가 이미 과일과 케이크를 사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케이크를 자르고 웃으며 축하했습니다.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미나야, 오늘부터 너는 그 이준우라는 망할 놈에게서 완전히 벗어났어. 앞으로의 날들은 점점 더 좋아질 거야. 저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의 강제 집행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준호의 재산은 법에 따라 경매되었고 그 수익금은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모두 저에게 반환되었습니다. 한지은도 이준호가 자신에게 송금한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2번에 걸쳐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준호의 금원 친척형이 유령 회사도 경찰에 의해 법에 따라 폐쇄되었고 숨겨진 계좌에 있던 5천만 원이 넘는 돈도 순조롭게 되찾았습니다. 저는 되찾은 재산을 정리해서 일부는 은행에 예금하고 일부는 꽃집을 준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손에 든 돈을 보니 마음이 무척 든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었고 제가 용기와 끈기로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저는 침대에 누워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되돌아 온수기가 개조 증거를 법정에 마지막으로 공정한 판결과 둘이지만 눈을 감았고 입가에는 가 번졌습니다. 저는 도산가를 선택했습니다. 안정 아늑한 꽃집을 운영하기에 매우 적합했습니다. 를 고르러 가시었. 그는 말했습니다. 미나야, 좋아하는 원목 작은 소품들을 몇 개 놓으면 아늑할 것.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인테 그동안
과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텅 상가가 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제 마음은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도 고향에서 오셔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청소를 도와 회상과 연락하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온 가족이 즐겁게 바빴습니다. 개업 전날 저와 수민이는 함께 꽃집의 마지막 장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문 앞에 화려한 해바라기 있고 쇼윈도에는 것 조합한 꽃다발을 전시했습니다. 진열대에는 장미, 백합, 튤립 등 다양한 생화가 가득했습니다. 또 한쪽 구석에는 작은 휴식 공간을 만 두 개와 작은 찻상을 놓고 를 준비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하여 꽃집은 드디어 장식이 끝났습니다. 따뜻한 노란색 조명이 꽃들 위에 쏟아지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아늑하고 치유되는 공간이었죠. 어머니는 꽃집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정말 잘됐다. 이제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저는 어머니 저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다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 다 지나갔 라고 쓰인 줄을 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축하합니다. 이제 나갔으니 앞으로는 순조로울 겁니다. 저는 빨간 봉투를 말했습니다. 기사님이 안 되셨다. 훨씬 장사가 잘 주민 사무실 건물의 직장 모두 꽃을 사러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집을 꾸미기 위해, 어떤 이들은 선물하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모든 손님들에게 꽃의 종류와 관리 방법을 꽃집 장사는 정정법을 따라 대 최기무 때 계산해 보니 로 웃음 앞으로는 영에서 모두의 지지에 보답 저도 저만의 리듬 더 신선한 꽃을 9시에 정식 쑥스러워 강민아 씨. 이렇게 예쁜 꽃집을 운영하고 계실 줄은 저는 여자친구 꽃을 사주러 왔어요. 그는 여자친구에게 감사 대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구경하 이전 일 감사합니다.
나타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이준호가 자신에게 송금한 돈을 모두 저에게 돌려준 후 생활이 무척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그를 달가워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그의 가족들도 그를 정말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른 셈이죠. 시어머니는 감옥에서 몸이 좋지 않아 자주 병이 걸렸고 그해 연말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푸른 바다를 바라보고 가득했습니다. 미나야, 올 한 해 수고 많았다. 네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보니 우리는 안심이 된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감사해야죠. 항상 저를 지지해주고 함께해 주셔서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꽃집 장사는 점점 더 잘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직원을 한 명 고용해서 일을 돕도록 했습니다. 한가할 때는 수민이와 함께 헬스장에 가거나 영화를 보고 가끔은 꽃꽂이 교류 활동에도 참여하며 뜻이 맞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 삶은 충만하고 활기차게 변했고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을 닫은 후 저는 혼자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저녁바람이 살랑이며 은은한 꽃향기를 실어 날렸고 길가의 가로등은 따뜻한 빛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은 둥그렇고 별들은 밝게 빛났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이 자유롭고 평온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한때 이준호와 시어머니는 온수기를 개조하는 비열한 수단으로 제 목숨을 빼앗고 제 재산을 가로채서 한지은과 그의 아이에게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운 좋게 박 기사님을 만나 그들의 음모를 발견할 줄은 꿈에도 몰랐고 제가 용기를 내어 법의 무기로 저 자신을 보호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할 줄은 더욱 몰랐습니다. 저는 그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제가 성장한 훈장이 되어 저를 더욱 강하고 독립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더 이상 남자에게 의지하는 나약한 나팔꽃이 아니라 홀로 설 수 있는 큰 나무처럼 저 자신과 가족을 위해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꽃차 한 잔을 우려내어 베란다에 앉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날들이 아직 많이 남았고 어쩌면 또다시 온갖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선량한 마음을 품고 용감하게 나아간다면 분명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의 상처들은 모두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동기가 되어 현재의 행복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할 겁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드디어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일부터 저를 맞이할 것이 새롭고 햇살 가득한 매일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제 꽃집도 제 삶처럼 점점 더 번창하여 저만의 빛을 발할 겁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추가 잊지 마세요. 행운을 빕니다.